여러분 일반 전표 입력 지금 메뉴들 다 여셨죠? 네, 다 여셨으면 저희 교재 357페이지 나와져 있는 3월 거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2월달 거래 내역까지는 저희가 입력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3월달 거래부터 우리 4월달, 5월달까지 하나의 강좌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6월, 8월을 또 다른 강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 3월달 거래 넣어보도록 할게요.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오셨으면 우리 다른 3월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저희는 다른 자료가 없어서 일자 입력하는 거 하지 않고요. 그냥 일자 순차적으로 입력하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입니다. 자, 3월 5일 거래 내용 좀 볼게요. 자, 3월 5일 거래 내용 보시면 자, 대한은행으로부터 뭔가를 차입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대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 그러면 저희가 보셔야 되는 건 대한은행이 거래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건 유립, 유동 부채가 되죠. 그래서 유동 부채에 해당되는 2,500만 원을 상환함과 동시에 자, 상환했다는 얘기는 갚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 상환했으니까 누구는 부채는 무엇 될 것이다?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부채 감소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우린 차변에 기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 감소하고요. 자, 이 상환과 같이 동시에 이자 2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자를 내가 지급했어요.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 비용이 되는 거죠. 내가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이라는 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 게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자 비용의 발생은 어느 변에 쓰시면 돼요? 차변. 그럼 차변은 정리가 다 끝났네요. 단기 차익금 감소시켜 주시고 이자 비용을 발생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돈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우리는 자산이 무엇 될 것이다. 자산이 감소될 것이다. 그럼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거래처 입력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만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날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거래일자 선택하셔서 이제 넣어주시는 거니까요. 3월 며칠로 넣어주시면 되시고 3월 5일입니다. 그래서 3월 5일 넣어주시고요. 자, 구분에 차대를 넣을 땐 어느 쪽을 먼저 넣든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저희는 차변부터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차변은 3번이시고 계정 과목은 단기 차입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차입금. 260번에 있었네요. 단기 차입금의 거래처 반드시 대한은행을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대한은행 넣어주시고요. 금액은 얼마이다. 여러분 자격증에서는 적요는 타계정 됐지 말고는 채점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500만 원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같은 변, 차변, 날짜는 동일하겠죠. 5일 넣어주시고요. 자, 동일하니까 엔터 치시면 되시고, 이자, 비용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자, 같은 동일 날짜에 대변입니다. 대변은 4번이죠. 보통 예금 103번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은행에 대한 얘기는 별도 얘기가 없으시니까 그냥 보통 예금엔 은행을 입력하지 않고요. 자, 대변에 2,700만 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3월 5일의 전표는 처리가 끝났습니다. 자, 3월 6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3월 6일 거래 보시면 당사의 제품과 관련된 개발 얘기가 등장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당사의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자, 신제품 개발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문구상으로 나와져 있는 내용을 본다라면 이 부분은 무형자산 얘기가 등장할 수 있구나. 자, 그런 게 조금 보여지네요. 그래서 개발을 위해 보통 예금에서 인출된 이런 보통 예금에서 인출했으니까 보통 예금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럼 보통 예금 감소는 대변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발비 200만 원에 대해서 개발비에 대해서 자산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여러분 개발비라고 했었던 부분 기억나실까요? 자, 우리가 개발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연구라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개발이라는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연구 단계에서 발생된 건 모두 다 연구비라고 하는 비용 처리하시라고 했었고요. 개발 단계에서 발생된 것도 두 가지로 나눠서 가죠. 자, 우리 모든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무엇하였다?
충족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우린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자산 계정 과목인 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미충족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미충족이다라고 얘기가 되면 우리는 경상개발비라고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경상개발비. 자, 경상개발비는 비용입니다, 여러분. 비용. 그래서 여기 처리가 달라지죠. 최근 기출에요. 경상연구개발비 시험 문제를 냈어요. 잘 안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내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서 얼마든지 출제는 가능한 거예요. 근데 다만 이론적인 문제를 워낙 많이 내다 보니까 실기에서 못 보니까 대부분이 안 낸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구비, 경상개발비 묶어서 우리는 경상연구개발비라고도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우린 자산인식 했으니까 여러분 차변의 자산, 대변의 자산, 감소,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겠네요. 그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자난에 들어가서 6일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차변을 먼저 넣든 대변을 먼저 넣든 상관없겠네요. 저희는 차변에 개발비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금액은 얼마이다? 200만 원입니다. 자, 상대편 같은 날짜 6일에 대변입니다. 그리고 무슨 계정가 뭐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죠. 103번 보통예금 입력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특이점 없죠. 네, 그래서 저희가 조심하실 건 무형자산의 개발과 관련돼서 발생되는 부분 중에 무슨 부분? 우리 인식요건을 모두 다 충족했다 또는 자산으로 처리하세요라고 하면 개발비가 맞아요.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는 경상연구개발비라고 하는 연구비 또는 경상개발비라고 하는 비용 처리 부분도 출제할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월 10일 거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 거래 보시면요. 2월 급여와 관련된 원천징수 금액. 자, 여러분 여기 원천징수 되어 있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자, 원천징수했다라고 하는 우리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라고 해서 나와집니다. 자, 요 부분들은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의 소득에서 징수하는 거였죠,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무슨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놨다? 예수금이라고 하는 부채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무엇할 것이다? 납부. 자, 근데 그 납부는 언제까지가 기한이다? 다음 달 10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달 10일이니까 2월 달 급여와 관련돼서 징수했던 부분은 언제? 3월 10일에 우리 무엇 해야 된다? 납부하세요.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3월 10일 날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에 대한 부분에 원천 징수했던 걸 납부해라. 그런데 근로자가 부담했던 부분에 대한 게 원천징수세액이었던 거죠. 또는 원천징수 금액이었던 거죠. 그럼 그건 예수금입니다. 근데 그거 납부할 때 여러분 근로자가 50%를 부담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무슨 부분이요? 사회보험에 대한 것. 그러면 사회보험은 근로자가 50%를 부담했었지만 나머지 50%는 누가 부담한다? 회사가 부담했었죠. 그럼 회사가 부담하는 50%도 같이 냅니다. 50%도. 그러면 회계 처리를 같이 해야 되는 거지 따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근로자 부담금, 예수금이란 부분과 그리고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걸 같이 무엇으로 납부했다?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럼 여러분 대변에 현금이 감소하는 건 결론이 끝났어요. 그럼 차변 정리만 하시면 되죠. 그러면 부채로 가지고 있었던 예수금 차변에 감소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같은 변 차변에 또 다른 회사가 부담했던 부분은 우리 무슨 계정 과목을 쓰더라. 우리는 복리후생비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세금과 공과를 쓸 수도 있고 보험료를 쓸 수도 있다라는 수업을 했었습니다. 시험은 주어진 요건에 맞춰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월 25일 자료를 참고해서 회사 부담에 대한 부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라. 그런데 우리 누구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회사 부담금에 대해서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네요, 여러분. 자, 요 부분 정리를 조금 다시 해볼게요. 제가 요거 전부 다 나와져 있는 부분 좀 지저분해서 여러분 지워볼게요. 좀 지운 다음에 제가 다시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다른 거는 제가 남겨놓고 싶어서요. 지우개 기능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지우면 제가 다른 부분들까지 모두 다 같이 지워져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만 제가 보여드리면 되는 거라. 자, 이렇게까지 이제 잠깐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회사가 부담했던 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회사 부담분. 자, 회사 부담분에 대한 건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실 게 뭐냐면, 제가 요거 왜 지웠냐면, 우리 원천주의세 했던 금액 중에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자가 100% 부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정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소득세, 지방소득세도 회사가 내는 게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근로자의 소득에서 내는 거예요. 이게 근로자 100%이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에 대한 것만 우리 근로자가 얼마? 50%. 그리고 회사가 얼마? 5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25일에 나와져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회사가 부담했던 부분에 복리후생비와 국민연금에 대한 것 빼고는 다 그렇게 정리해달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 그럼 회사 부담분에 대한 부분 중에 국민, 건강, 고용보험. 그러면 국민연금은 무슨 정리하고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건강보험료와 누구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고용보험에 대한 것도 실업급여 부담분만큼은 또 근로자가 부담하는 게 있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부담하는 건 복리, 후생비로 처리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는 며칠 날짜에 2월 25일에 자료를 참고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저희는 제가 이 교재를 작업할 때 연계성을 주고 싶어서 2월 25일 날 급여에 대한 회계 처리 분계를 드렸고 그리고 3월 10일 날 이거 납부하는 분계를 같이 연속으로 드렸어요. 근데 시험은 2월 25일 것만 내거나 3월 10일 것만 내거나 그리고 3월 10일 거 낼 땐 2월 25일 날 발생된 이 급여 대장 부분을 여기에 붙여줘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시험에서는 국민연금 따로, 건강보험료 따로, 고용보험료 따로 자 각각 시험 출제를 해요. 근데 제가 3월 10일 날 문제를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현업에서는 우리가 소득세는 세무서에 내는 거고요.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거고 국민, 건강, 고용 여기에 추가적으로 산재보험료까지는 우리 어디에 건강보험공단에 내면 공단에서 각 공단으로 돈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돈이 한꺼번에 같이 나갑니다. 절대로 따로 나가지 않아요. 근데 자격증은 그렇게 내면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있는 자격증 공부들은 다 각각 내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각각 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사회보험은 한꺼번에 지로용지가 한 장으로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본 수업, 이론 수업 했을 때 제가 통합으로 청구됩니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을 거예요. 업무적으로는 필요하잖아요. 자격증은 요구하는 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지만 업무적인 부분은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색을 조금 내고 싶어서 이렇게 붙여드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2월 25일 거래 내역을 좀 잠깐 볼게요, 여러분. 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지울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교재를 이제 몇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25일에 거래 내용 보실 수 있냐면 353페이지로 잠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자, 353페이지 들어오셨으면 하단에 이렇게 2월 25일 날 우리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급여 대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급여 대장이었다라고 관점을 두시면 자, 지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금액이 10만 6,300원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16,20원. 자,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라고 해서 공제에 합계 금액이 들어와져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공제 합계 금액인 53만 3,970원.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며칠 날짜? 2월 25일 날 회계 처리를 당연히 했겠죠, 여러분? 그래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거 회계 처리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개정 과목을 우리 대변에 뭐라고 처리했을 것이다? 예수금. 그럼 여러분 지금 대변에 있었던 예수금을 납부하는 거니까 우리는 어느 변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차변으로 보내서 상계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상계. 아,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금 얼마가 53만 3,970원이 감소돼야 되는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중에 누구요? 우리 국민연금. 자, 이 문제 어려워요, 여러분. 시험은 이렇게까지는 안 낼 겁니다. 네, 각자 낸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 어렵냐면 이런 관리직과 관련돼서 나오는 부분.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은 개정 과목 무엇으로 처리해달라고 얘기했고요. 국민연금은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세금과 공과로 간다는 건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다 간단하게 쓸게요, 여러분. 세금과 공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리직에 대한 세금과 공과는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판관비라는 처리를 합니다. 자, 생산직 직원은 우리 제조 원가를 형성하죠. 그래서 제조 원가로 가야 합니다. 자, 시험에서 국민건강 고용을 같이 내진 않지만 국민연금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세요. 납부하는 거. 그랬을 때 우리 관리직과 관련된 거 얼마, 생산직과 관련된 거 얼마, 그거는 같이 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판관비에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몇 번에 있는 코드를 쓰자. 800번대 코드를 쓰자. 제조 원가에 들어가는 건 몇 번의 코드를 쓰자. 500번대 코드를 써야 된다라는 것까지 감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세금과 공과금, 회사가 부담하는 거, 우리 판관비로 들어가는 거 얼마? 9만 원. 그리고 우리 생산직에 해당되는 거 얼마? 13만 5천 원. 자, 요거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한 건 우리 개정 과목 뭐로 정리해달라? 복리, 후생비로 정리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63,820원 더하기 13,000원 미리 해놓을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계산기 갖고 계시죠? 네, 그러면 계산기 가지고 계시면 그 가지고 계시는 계산기 갖고 계산 좀 해주세요. 자, 저는 손계산기 쓸게요. 63,820원 더하기 우리 13,000원 하시면 됩니다. 그럼 76,820원이 되네요. 그래서 76,820원. 자, 요거는 판관비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생산직과 관련돼서 나온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한 금액. 자, 요 금액도 계산기 눌러서 더해보시면 우리 얼마인가요? 95,730원인가요? 네. 여기에 더하기 19,500원입니다. 그러면 115,230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부분은 115,230원. 그럼 여러분, 제가 왜 사회보험은 시험은 쉽지만 업무가 어려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판관비만 있는 데는 괜찮아요. 그런데 공장이 있는 원가가 있는 회사는 더 복잡해요라고 했던 거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해가 조금 있는 게 인건비 무게가 되게 단순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순한 업에서 했었던 부분들이 경력적으로 봤을 때 인정 여부가 달라진 게 그거예요. 조금 더 복잡한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분들은 회계 처리도 조금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도소매만 했어요라고 하는 회사들은 복잡한 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도소매에서 근무했던 분들과 제조업에서 근무했던 분들, 거기다 무역이나 건설이 추가되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사람에 대한 처우에 대한 부분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회계 처리 부분들 업무적인 능력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게 평가가 되죠. 그러면 저희 판관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 그리고 제조 원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 없어져야 되는 상계 처리에 대한 예수금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우리 돈 납부에 대한 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업무에서는 여러분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는 납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지로의 형태로 되어 있는 납부서에 종이가 또 있습니다. 지로 납부서가.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급여대장이랑 맞춰보시고 정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돈 아까 현금으로 내기로 했고요. 자, 날짜는 며칠이었냐면 3월 10일입니다. 자, 3월 10일 넣어주시고요. 저희는 차변부터 넣겠습니다. 차변은 3번입니다. 여러분 예수금부터 먼저 정리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254번에 있는 예수금 상계합니다. 금액은 53만 3,970원. 자, 그리고 같은 날짜에 10일 같은 변입니다. 자, 우리 국민연금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세금과 공과. 자, 그럼 관리직부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관리직부터 갈게요. 그러면 세금이라는 글자를 두 자를 넣어주시면
세금자 들어간 게 검색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817번에 있는 세금과 공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금액까지 넘어가셔서 우리 얼마이다? 9만 원입니다. 자, 같은 변이죠. 날짜 동일하고 차변 동일하니까 엔터. 자, 817번 판관비면 500번대 코드도 우리 그대로 앞자리만 바꿔줍니다. 517번.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금액은 얼마이냐면 13만 5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짜에 같은 차변에 우리는 복리후생비 가겠습니다. 자, 복리후생비는 811번에 있을 거고요. 자, 811번 복리후생비 우리 관리부에서 나간 금액은 얼마이냐면 76,820원. 76,820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같은 날짜에 같은 차변에 그런데 제주 원가는 511번을 사용합니다. 511번에 있는 복리후생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11만 5,230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끝나지게 되면 우린 차변 정리는 모두 다 정리가 됐습니다. 돈 뭐로 냈다고 여러분? 현금. 그리고 제가 왜 합계를 계산 안 시켜드렸냐면 여기 대차 차액란에 95만 1,020원이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95만 1,020원 그리고 여기 차액란에도 95만 1,020원 나오죠, 여러분? 이 금액을 그대로 대변에 넣으시면 되니까요. 자, 같은 날짜이고 대변은 4번입니다. 현금은 101번이죠. 그러면 95만 1,020원이 자동으로 나와서 하나의 전표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전표는 출금 전표 쓰는 거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금 전표로 여러분들 출출출출 넣으시는 건 좋은데 그렇게 넣어버리시면 여기 전표 번호가 각각으로 인식이 돼서 하나의 전표가 아니라 여러 장의 전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한 장의 전표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면 차대로 입력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 끝났고요. 분계가 좀 어렵죠, 여러분? 우리는 실무적인 분계처럼 한 거예요. 자격증은 각자 내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 내용 좀 지우고 페이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이동은 여러분 다시 357페이지로 넘어가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357페이지로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자, 357페이지 들어오셔서 우리는 몇 번 문제까지 3월 10일인 3번 문제까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3월 14일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주식회사 코어드에 원재료를 주문하면서 계약금으로 우리 얼마를 지급하였다. 3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여러분, 계약금을 내가 받은 거예요? 계약금을 지급한 거예요? 계약금을 지급한 거죠. 자, 그럼 계약금을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계약금을 무엇하면 지급하면 내가 계약금을 무엇하면 받으면 그럼 저는 수령이라고 쓸게요. 자, 계정과 항상 조심하실 것. 자, 원재료 주문하면서 계약금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고 했으니까 지급입니다. 그러면 우린 미리 준 돈이라고 해서 선급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계약금을 내가 받을 수도 있죠. 제품 주문을 받고 계약금을 받았다. 그러면 미리 받은 돈은 선수금이라고 얘기하죠. 요거 가끔씩 많이 틀리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급하면 아는 것도 틀리고 나와요. 그래서 내가 준 건지 받은 건지 꼭 확인합니다. 지금 문제는 내가 준 거니까 선급금이 맞습니다. 그럼 입력하러 들어가 보시죠. 자, 일자난에 가셔서 여러분 3월 14일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차변에 선급금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조심하실 거 여러분 선급금에 누구 꼭 넣어주셔야 되죠? 거래처 코어드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급금에 코어드라고 넣어주시고요. 자, 코어드 입력하셔서 선택해 주시고 우리 금액은 얼마이다? 3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짜에 대변은 4번입니다. 그리고 보통 예금 103번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거래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는 입력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300만 원만 정리해 주시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여러분, 우리 보통 예금에 은행이 없으면 넣을 수 없잖아요. 자, 그 다음 5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3월 27일. 자, 주주총회를 통해서 2019년도, 지금 금년도는 2020년도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여기 상단에 보면 6기이고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에 회계연도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12월 31일에 결산을 했겠죠. 그래서 2019년도 결산을 하고요.
그 결산에 대해서 우리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익잉여금을 무엇하였다? 처분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익잉여금은 자산이다, 부채이다, 자본이다? 자본입니다. 그러면 이익잉여금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 자, 요 이익잉여금은 자본이고요. 자본. 근데 이런 잉여라는 건 누군가를 증가시켜요. 그럼 자본을 증가시키는 항목으로 가지고 있었겠네요. 근데 자본의 증가로 가지고 있었던 이익잉여금을 무엇하였다? 처분하였대요. 처분하게 되면 나 자본 증가시켰던 이익잉여금을 무엇하였다? 처분은 나 사용했어. 그 사용은 어디서 결정한다?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처분 결정이 끝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익준비금 50만 원과 현금 배당 500만 원에 대해서 처분 결의가 확정이 됐어 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현금 배당은 우리가 3월 27일 날 처분 결의가 확정됐다고 해서 바로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결의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처분을 확정을 하고요. 확정을 하고 그리고 일정 기간 뒤에 우리 무엇한다? 지급하는 행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지급은 누굴 의미한다? 배당이요. 그래서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얼마 주겠다고 확정만 하는 거지 바로 주진 않아요. 그럼 돈을 주었다 안 주었다? 안 주는 거죠. 그럼 처분 확정했을 때는 아직 못 주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자. 아직 못 줬어요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럼 저희가 배당이다라는 얘기가 등장이 되면 배당. 자, 배당이란 부분이 등장이 되면요. 배당 같은 경우는 무슨 부분이 있다. 우린 현금으로 주는 금전 배당이 있고요. 주식으로 두는 주식 배당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처분이 확정됐던 시점에 배당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직 못 줬다는 용어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현금 배당은 아직 못 줬다라고 하는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럼 미지급 배당금은요. 유동 부채입니다. 그럼 여러분 유동 부채는 어느 변에 있겠죠? 대변에 있겠죠.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 대변에 정리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식과 관련된 배당은 아직 나 주지 못했어. 그거를 미교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요. 자본에 속하고요. 자본에 자본 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 조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 조정이 증가하고 우리 유동부채가 무엇한다? 증가한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을 사용했으니까 우리는 자본이 무엇 될 것이다? 감소하겠죠, 여러분. 됐을까요? 아, 그럼 차변과 대변 정리는 끝났네요. 그리고 이익준비금 50만 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우리가 무슨 배당을 주면 현금 배당을 주게 되면 현금 배당에 우리 최소 얼마를 적립해야 된다? 최소 10분의 1 이상을 무엇해야 된다? 적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법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사는 지금 현금 배당 얼마 주니까 500만 원 주니까 이익준비금 얼마 50만 원에 대해서 적립하는 결의가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익준비금은요, 이익잉여금에 속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이익잉여금의 내용의 금액이 없어지면서 또 다른 이익잉여금의 계정 과목이 증가하는 현상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하나 조심하실 거, 우리 전기분 재무제표 작성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익잉여금이 모여있는가? 아직 나 처분하지 않았어요 라고 해서 모여있는 게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했습니다. 미처분, 이익, 잉여금. 자, 그런데 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계정 과목으로 입력하실 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아니라 반드시 계정 과목은 무엇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월 이익, 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할까요? 그래서 외부의 출력에 대해서 보여지는 재무제표에는 우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보여지지만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회계 처리를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2월 이익잉여금을 무엇해라? 감소시켜 주시고 사용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갚아야 되는 누구요? 지금 부채를 무엇하고 증가시키고 그리고 나는 또 다른 누가요? 이익잉여금이 무엇된다? 증가된다. 이렇게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지금 5번 문제는요, 저희가 전기분 재무제표 부분에 처분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 부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단기 결산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대부분 실무자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신 게 뭐냐면 처분 결의가 끝나서 처분 결의 부분을 우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입력을 빠뜨리거나 또는 입력은 하였으나 분계를 빠뜨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잘못되지면 단기분 재무제표에 계속 오류가 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래 결산 작업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결산을 한다라고 할 때 단기분만 맞춘다고 생각하시는데 정기분 재무제표도 내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점검들을 다 하셔야 돼요. 실무적으로는. 시험에서 그걸 다 내냐고요? 못 내요, 여러분. 아니, 시험은 분계 내기도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전체를 다 내겠다?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분계를 하고 갈 수밖에 없고요. 5번의 문제는 회계 1급보다는 세무에 조금 더 많이 출제합니다. 세무 1급 같은 경우는 5번의 문제를 정말 자주 냈었습니다. 뭐 1년 6회 시험 보는 부분에 3번 이상 낸 적도 있으니까요. 그럼 정말 많이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5번 문제는 무슨 부분에 제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같이 갈 건데요. 그 처분계산서에 입력된 내용이 있다라면 반드시 처분이 확정된 날짜에 맞춰서 전표 처리를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전체 메뉴 좀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전기분 재무제표에 들어가 주시고요. 전기분 이익잉여금 계산서라는 메뉴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 메뉴 오픈하시게 되면 우리 내용이 보일 겁니다. 그럼 여기 내용 들어와서 보시면 어떻게 보일 거냐면 일단 회계 처리하는 날짜는 사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들어와서 보셔야 되는 내용 중에요. 자, 여기 처분 확정일이라고 해서 나온 부분 있죠, 여러분? 요게 회계 처리하는 날짜. 그러니까 여기 처분 확정일자가 3월 27일이죠. 그러면 저희도 지금 5번의 문제 보면 3월 27일 날 확정안대로 정리가 됐으니까 회계 처리하세요라고 드렸죠. 그래서 요 날짜에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부분은 무슨 부분? 노마자 2번과 노마자 3번 자리 내용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임의정기금 이입이 있으면 이 부분의 처리도,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이 내용도.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린 처분에 대한 내용에 누가 있었다? 이익준비금 얼마가 있고 50만 원이 있고, 그리고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해서 현금 배당 얼마가 있고 500만 원이 있다라는 거 보여지시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 회계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처리하시는 부분. 그래서 실제 요런 내용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 왜 쉽냐면 모든 조건을 글로 주잖아요. 근데 업무는 그 글로 주는 거 안 해요. 아, 나 우리 19년도 결산 끝나고 우리 주주쪽에서 이런 결정 났어. 그럼 여기 입력도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분계도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계 처리한 날짜는 며칠이다? 3월 27일이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고요. 알려주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배워서 가져가시는 거고. 됐을까요? 그래서 그게 3월 27일 문제입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 전부 지워볼게요. 네, 전부 다 지우고 메뉴는 종료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반 전표 입력 메뉴만 열어놓고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전표 메뉴에 들어오셨으면 우리 3월 27일 내용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게 화면이 잔상이 남네요. 자, 3월 27일 일자 넣어주시고요. 저희는 대변부터 정리할게요, 여러분. 대변에 이익 준비금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금액은 얼마 넣어주시면 되시냐면 5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우리 대변에 누구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현금 배당은 부채 계정인 미지급 배당금을 사용합니다. 자, 미지급 배당금 265번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얼마이다? 500만 원 입력합니다. 자, 같은 날짜 27일에 차변이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부분? 내가 갖고 있었던 잉여금을 사용했다. 그런데 여기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미처분이라고 넣으면 그럼 미처분이 검색이 돼요. 근데 이게 실수예요. 근데 미처분을 넣으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미처분이 아니라 2월 이익잉여금이 있다. 그래서 375번에 있는 2월 이익잉여금
입력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반드시 프로그램에 맞춰서 입력하실 것. 그래서 차변에 2월 이익 잉여금 5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이익준비금 50, 미지급 배당금 500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출제 빈도는 다소 낮지만 우리 세무의 출제 빈도는 높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회계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빈도가 좀 낮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 안 내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하실 수는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회계 공부하실 땐 제가 가끔 그런 얘기는 해요. 아, 여러분 잠깐 놓고 가셔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어려우면 잠시 내려놓으세요. 근데 세무에 가시면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문제이고요. 자, 교재 359페이지 넘어가서 여러분 4월 달 거래 내역을 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3일입니다, 여러분. 그럼 저희는 일반 전표 입력 달을 4월로 변경해 주시고요. 일자는 입력하지 않고 내려와 주십시오. 4월 3일입니다. 자, 내용 볼게요. 대표이사로부터 공정가액 1억 원인 토지를 우리 무상으로 기증받았다. 여러분, 무상으로 기증받았대요. 자,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받았다라고 나와져 있는 이 얘기는 우리는 증여받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무상으로 기증받으면 우리는 누가 생기고? 토지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토지가 나올 거고요. 그럼 제가 동그라미 좀 이상하게 쳤네요. 자, 본 토지에 대한 이전 비용. 자, 여러분, 이전 비용은 대부분 취등록세겠죠. 그래서 취득세 등이 발생이 될 겁니다. 당연히 내 땅으로 등록해야 되니까 등기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전 비용 500만 원은 당자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자수표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좌 예금이 무엇할 것이다? 감소하겠네요. 내가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면 당좌예금,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받으면 현금 이렇게 처리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 취득세 등이라고 하는 이전 비용은 우리 무엇으로 정리해야 되죠? 취득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취득 원가에 가산합니다. 취득 원가. 그러면 취득 원가에 가산하니까 우리는 토지에 뭐가 될 것이다? 그대로 갈면 되겠죠. 그래서 토지는 지금 현재 1억의 공정가액인 걸 받았지만 실제 누가 가산이 돼서 500만 원이 가산이 돼서 우리는 얼마가 될 것이다? 1억 500짜리 토지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대표이사가 무상으로 기증했잖아요. 그럼 내 수중에 토지라고 하는, 여러분 토지는 뭐가 되죠? 자산이죠. 그래서 내 수중에 자산이 뭐가 돼요? 증가하죠. 근데 저희는 1억이 돈이 나갈 거다, 안 나갈 거다? 안 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무상으로 무엇을 받으면, 기증을 받으면 또는 증여를 받으면 우리 취득원가는 뭐로 가라? 증여받은 날짜에 공정가액으로 가라. 그래서 공정가액 1억이에요. 근데 부대 비용이 발생하면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되니까 1억 500이라는 얘기를 끝냈고요. 그리고 이전 비용 500만 원은 당좌예금을 감소시켜 주시면 돼요. 그럼 1억은 뭐로 쓸 거냐는 거죠. 자산이 증여돼서 나는 뭐가 생겼다? 이익이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내 수중에 뭐가 들었다? 자산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때 쓰는 게 무엇이죠? 자산, 수중, 이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내 수중에 자산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익이 생겼습니다. 돈이 안 나가니까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그걸 내는 문제입니다. 요건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회계 처리할 때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산수중 이익을 알고 있는지, 여러분 자산수중 이익 얘기 나왔으니까 누구 하나 더 기억해야 돼요? 채무 면제 이익도 가끔 낸다겠어요. 네,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분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느 변부터 치는 게 빠르겠어요, 여러분? 뭐 우리는 차변이든 대변이든 다 상관없지만 전 차변 먼저 갈게요. 차변에 토지라고 해서 201번 선택해서 넣어주시고요. 금액은 1억 500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변 입력하겠습니다. 같은 날짜 대변 4번입니다. 자산 수중 이익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산 수중 이익 917번에 있네요. 영업의 수익이니까 그렇겠죠. 금액은 얼마이다? 1억입니다. 그래서 1억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같은 날짜, 같은 대변에 우리 당좌수표 발행해서 나갔으니까 당좌예금 102번 넣어주시고요. 은행은 별도로 얘기한 게 없으니까 입력하지 않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무상으로 증여받은 게 있다라면 우리 취득원가 뭐로 갑니까? 라는 부분과 그 무상으로 증여받은 그 취득원가 산정의 반대편에는 어떤 계정 과목을 써야 합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산소득 2. 자, 그 다음 날짜 들어갈게요. 4월 7일입니다. 사용 중인 창고 건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사용 중입니다. 사용 중인 창고 건물, 취득가액은 500만 원이고요. 감가상각 노계액은 100만 원입니다. 자, 이 창고 건물을 새로 무엇하기 위해서, 신축하기 위해서 우리 무엇하겠다? 철거하겠다. 아, 여러분 철거하면 저는 이 사용 중인 건물은 장부에서 무엇돼요? 장부에서 제거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장부에 제거. 자, 그럼 제거한다는 얘기는 건물은 자산이니까 어느 변에 가면 제거가 돼요? 대변.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느 변에 가면 제거가 돼요? 차변. 왜냐하면 항상 이 두 개는 한 몸처럼 다니라고 했으니까 장부에서 같이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취득원가 500만 원에 감가상각 누계액 400이면 우리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죠? 우리 장부 금액 또는 장부가액. 자,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되죠. 그러면 장부가액은 4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건물을 무엇하겠다? 철거. 그러면 우리는 요거만큼 우리 뭐가 발생할 것이다? 손실이 발생하겠네요. 자, 그리고 철거할 때 뭐가 생겨요? 철거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철거 용역 업체에 철거 비용 5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무엇하였다? 지급하였다. 보통 예금 감소시켜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키워드는 이거죠. 철거 비용 50만 원을 무엇으로 처리할 겁니까? 라는 부분. 자, 여러분, 우리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되는 철거 비용은 무엇으로 배웠다? 유형, 자산, 처분, 손실에 무엇하셔라? 가산하셔라 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처분 손실은 400만 원이 아니라 우린 50만 원이 더해져서 얼마가 될 것이다? 450만 원이 되겠네요. 자, 요거를 알고 있는지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정리하러 들어가시죠. 자, 전표 입력하셔서 어느 변부터 정리하는 게 빠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전 그래도 대변부터 정리할게요. 자, 이런 문제는 대변이 더 편해요, 여러분. 그래서 구분란에 대변 4번을 넣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건물을 입력합니다. 건물 202번 선택해 주시고요. 자, 항상 건물은 장부에서 없어질 땐 취득가액 또는 취득원가를 기재하면 됩니다. 500만 원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같은 날짜에 대변 우리 금액 얼마 넣어주셔야 돼요? 보통예금에서 103번 보통예금 철거비용 얼마 넣어주셔라? 5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차변입니다. 자, 차변에 가셔서요. 우리 건물이 202번이에요. 그러면 건물과 관련된 감가상각 노계액은 몇 번이다? 203번이 되겠죠. 203번 넣어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얼마?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같은 변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외 비용에 해당이 되죠. 그럼 비용의 발생은 어느 변? 차변 맞잖아요, 여러분. 그럼 970번에 있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금액은 얼마가 된다? 450. 그러면 저희 아까 계산했던 450과 동일하죠. 됐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거래는 여러분 유형자산 쪽에 있는 분계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드린 쪽이에요. 그래서 정리 잘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 자, 그리고 4월 10일 분계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건물이 세워져 있는 반석상자의 토지를 얼마에? 800만 원에 구입하고 자, 대금은 전자엄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건물의 철거비용 100만 원과 토지 정지비용 80만 원을 당자수표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럼 여러분 당자수표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는 건 여러분이 글을 읽자마자 당좌예금이 감소하겠구나. 자, 계정과목 정리는 끝났네요, 여러분. 그쵸?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실 게 뭐냐면 자,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자, 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건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를 샀어요. 그러면 우리는 토지와 누가 있다?
건물이 있는 걸 같이 샀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우리는 일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괄 취득했을 때 조심할 게 있었죠. 아, 우리 건물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공정가치로 안분 계산하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괄 취득하고요. 우리는 구 건물, 자, 사가지고 왔던 구 건물을 우리 무엇한다라고 하면 철거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모두 다 건물 가격, 토지 가격 모두 다 뭐가 된다? 토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 지금 건물이 세워져 있는 반석상사에서 토지를 800만 원에 구입하고요. 그리고 돈은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건물 얘기는 없으니까 아, 토지 금액 800만 원이 있구나. 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유의사항 하나 더 있어요. 자, 전자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여러분, 전자어음을 발행했는데 우리는 토지 800만 원짜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상거래인가요? 상거래가 아닌가요? 상거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였지만 이들은 지급 어음이 아니라 반드시 계정과목 뭐라고 써야 된다? 미지급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나와 있는 지문을 읽으면서 계정과목 정리를 그때그때 다 하셔야 돼요. 아, 미지급금? 근데 여러분 이게 실수할 때 뭐라고 쓸까요? 아,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해서 지급어음을 너무 당당하게 쓰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미지급금. 거래처는 당연히 반석상사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 건물 철거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또 뭐가 나와요? 철거 비용이 나오죠? 그러면 철거 비용도 있고요. 그럼 이 철거 비용은 뭐로 처리해라? 토지의 취득 원가로 가라. 그럼 여러분 토지의 취득 원가니까 토지가 돼야 되죠? 그러면 철거 비용 100만 원 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뭐가 필요하다? 정지비, 뭐 평탄화 작업부터 등등등. 그래서 토지에 정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토지 정지 비용도 뭐가 된다? 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지비가 하나 더 가산이 돼야 되네요. 그래서 정지비 얼마가 있었다? 80만 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80만 원도 뭐가 된다? 토지가 되죠. 그럼 여러분 계산기 있으시니까 우리 토지는 8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 더하기 80만 원 하면 우리 토지 금액은 얼마가 된다? 980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토지 얼마짜리가 생기고 980만 원짜리가 생기고 그리고 돈은 어음과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한 거예요. 됐을까요? 자, 2번 문제와 3번 문제의 다른 점은 2번은 내가 사용하고 있었던 건물을 철거했을 때 철거 비용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얘기고 3번 문제는 내가 외부에서 토지랑 건물을 일괄로 사왔어. 근데 건물 안 쓸 거거든. 그러면 그 건물의 가격조차도 다 뭐가 된다? 토지가 된다. 또한 그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되는 철거 비용도 뭐가 된다? 토지를 쓰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토지로 봐야 한다. 그리고 토지를 취득한 뒤에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정지비용, 평탄화 작업비,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모두 다 뭐가 된다? 토지의 취득원가가 된다.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난이도가 낮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회계에 현재 다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형자산에 우리 취득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 부분은 우리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분 빼고는요, 전부 다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난이도가 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그러면 저희 정리 끝났으니까 입력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4월 10일이고요. 우리 어느 변부터 넣어볼까요, 여러분? 저는 4변부터 넣을게요. 벌써 980 정리가 됐으니까. 그래서 201번 토지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금액은 98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날짜에 상대편 대변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 어음 발행한 거 미지급금 253번. 자, 그리고 반드시 거래처 누구 넣어주셔라? 반석상사 꼭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반석상사 꼭 넣어주시고요. 금액은 얼마였죠, 여러분? 어음은 800만 원 발행했습니다. 같은 날짜에 같은 대변에 우린 당좌예금 102번. 자, 은행 명기는 별도로 없었으니까요. 입력할 필요는 없으시고 180만 원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네, 이렇게 정리. 그래서 조심하실 문제.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거래가 아닌 데에서 어음을 받거나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을 땐 절대로 어음 계정 쓸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어음을 받았다, 미수금. 내가 어음을 지급하였다, 미지급금. 사용하는 거 잊어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자, 날짜 4월 12일로 입력해 주시고 12일 문제 네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신축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비용. 자, 이자 비용 나왔네요, 여러분. 자, 10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대변은 정리 끝났네요. 보통 예금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은행에서 돈 빌려왔고 나 무엇 주었다? 이자 주었어. 라는 얘기네요. 그쵸, 여러분? 자, 공장의 착공일은요, 전기. 자, 2019년도 12월 1일이고요. 완공일은 차기 2021년도 10월 31일이랍니다. 그럼 아직 짓고 있어요. 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차입금의 이자 비용은 무슨 처리해달라? 자본화 처리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비용을 무엇 하겠다? 자본화하겠다. 여러분, 이 금융비용은요, 원칙적으로 뭐로 가는 게 맞다? 이자 비용, 비용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런데 자본화가 나와지면 우린 뭐로 간다? 취득 원가에 무엇 하셔라? 가산하셔야 한다. 그래서 취득 원가에 가산회계 처리합니다. 그럼 여기 지금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들어간 이자 비용이고요. 자, 지금 전기에 시작해서 완공은 차기래요. 그럼 우리는 건물을 짓고 있죠. 그러면 짓고 있으니까 이 이자 비용은 뭐라고 쓰셔야 된다? 건설 중이다라고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실 건 자본화라는 글씨가 있을 때만 건설 중인 자산, 그렇지 않을 땐 이자 비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대변에 뭐라고 쓰시자 돈 나간 보통 예금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만 기억하셨으면 되는 문제였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날짜 우리 12일이고요.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입력합니다. 214번에 있네요.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짜 상대편 대변에 보통예금이죠. 103번 보통예금 입력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났네요, 여러분. 4월 13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3일. 자, 13일은 또 어떤 문제인지 볼게요. 자,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다음과 같은 금액을 구매, 대행 회사의 전액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 그럼 여러분 대변에 보통예금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자, 회사는 차량 구입 시 필수적으로 매입하는 지역 개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채권이 여러분, 우리 무슨 부분? 요거를 유가증권이라고 하죠. 나는 유가증권을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면 계정 과목은 뭐가 나온다? 만기 보유 증권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만기 보유 증권은 무슨 자산이다? 투자자산으로 가야 합니다. 투자자산. 자, 취득세 등 50만 원. 여러분, 요 부분 뭐로 가야 되죠? 취득 원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취득 원가에 가산합니다. 우리 뭐 구입했냐면 업무용 승용차. 아, 차량 운반구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계정 과목에 취득세 등 50만 원 가산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역개발 채권 매입의 금액이 50만 원이 있고요. 만기는 여러분 올해가 2020년도예요. 근데 27년도 5월 18일까지니까 누가 봐도 투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비유동자산에 갑니다. 자, 그래서 50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만기까지 가지고 있는데 여기 내용 보시면 무슨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매입액이 50만 원이고 만기가 언제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무슨 금액과 무슨 금액. 자,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는 현재 가치. 그래서 공정가치와 무슨 금액의 차이가 있으면 내가 돈 주고 산 매입가액과 차액이 생기면 우리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빼서 차액이 생겼어요 라고 하면 이 차액은 무엇으로 가야 된다? 취득 원가에 가산해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 근데 지금은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 그러면 같구나. 여기 지금 매입했다는 이 50만 원은 매입의 가액과 무슨 금액, 시장에서 움직이는 공정가치가 무엇하다?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다르면 공정가치 얼마라고 써줘요, 여러분. 지금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대로 만기보유증권 50만 원 처리하시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통장에서 돈이 나간 건 취득세 50만 원과 우리 채권 구입한 거 50만 원 나가서 100만 원이 나갔고요. 그리고 취득세는 차량 운반구가 되고요. 지역 개발 채권 매입은 만기보유 증권으로 처리하면 되는 문제였네요. 그런데 뭐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 그럼 매입가액과 공정가치가 다르다라면
그 차액은 취득 원가에 가산합니다라고 하는 요 내용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요거 자주 내거든요. 지금은 차이가 없지만 됐을까요? 입력하러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변을 먼저 넣든 상관없겠네요. 저희는 차변 넣겠습니다. 차변, 차량 운반구 208번. 자, 선택해서 넣어주시고요.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13일날 같은 변 차변에 만기 보유증권. 이런 만기는 입력하시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계정 과목이 두 개가 검색이 될 겁니다. 자, 만기 보유증권 124번이 있고요. 181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저희는 투자자산이라는 계정 과목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124번 만기보유증권은 당좌자산이고요. 181번 만기보유증권은 투자자산입니다. 저 이거 궁금해서 보고 싶어요. 그러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 가시면 계정 과목 구간에 코드가 정해져 있죠. 네, 그래서 그 구간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보러 가시면 조심하실 게 뭐냐면 만기보유 증권과 관련돼서 또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는 부분 관련돼서 입력하실 때 조심하실 건 투자자산 코드를 써야 되는지 당좌자산 코드를 써야 되는지 우리 대부분 취득하는 시점엔 투자자산의 코드를 씁니다. 그래서 181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181번 넣어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얼마이다? 50만 원입니다. 자, 같은 날짜에 반대편 4번 대변 넣어주시고요. 금액은 보통예금 103번에서 우리 100만 원이 감소가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나는 문제였네요. 그 다음 문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3일입니다. 자, 기계 취득 후 2년이 지난 현재 주요 수선 및 설비 증설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로 350만 원을 현금 지출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동시에 같이 볼게요. 7번째 문제, 4월 25일. 자, 영업용 화물차의 타이어와 엔진 오일을 카세터에서 교체하고요. 57만 원을 현금 지급했대요. 자, 근데 이거는 글귀가 안 나와 있어도, 자, 위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 글귀가 안 나와 있어도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보셔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유형자산이라든지 무형자산을 취득하고요. 취득 이후에 돈이 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뭐라고 배우셨냐면 취득 후 지출이 있을 수 있다. 자, 취득 후 지출은 두 가지로 나눈다. 무슨 지출과 무슨 지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자본적 지출이다라고 해서 등장하는 부분. 여러분, 자본적 지출은요, 대부분 내용 연수를 무엇하더라?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또는 자산의 가치를 무엇하더라? 증가시키거나 자, 이런 식의 행위들. 그럼 여러분, 주요 수선 및 설비 증설. 그럼 여러분, 주요 수선과 설비 증설은 누가 봐도요, 가치 증가예요. 그러면 가치가 증가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무슨 지출이 된다? 자본적 지출이 된다. 그럼 여러분 자본적 지출이 되면 우린 무슨 처리해야 된다? 우리는 자산 처리한다고 했죠. 그래서 자산 처리. 그래서 취득원가에 무엇한다? 가산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수익적 지출은 그냥 현상 유지예요. 현상 유지. 또는 문제가 생겨서 유리창이 깨졌다. 그럼 유리창 다시 끼워 넣는 거. 그러면 복구한다. 원상 회복의 성격인 거죠. 복구하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우리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 연수를 연장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오래돼서 못 써요. 이런 식이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처리한다? 비용 처리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거의 대표적인 게 타이어나 엔진 오일은 시기가 되면 매번 갈아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지출은 무슨 지출이 된다? 수익적 지출이 되죠. 그러면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럼 지금 기계를 취득하고 이런 비용이 나왔다? 그러면 제가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350은 뭐라고 처리하고 기계 장치를 증가시켜 주시면 되고 자, 타이어와 엔진 오일을 교체하였다라고 하는 이 57만 원은 우리 수익적 지출 처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수익적 지출 처리할 때 제가 이거 얘기했어요. 보통적으로 수선비를 쓰시면 됩니다. 수선비. 그런데 예외가 있었죠, 여러분. 그 예외가 뭐였었냐면 우리 차량과 관련된 부분. 자, 차량 관련은 수선비를 사용한다.
우리 차량 관련은 차량 유지비를 사용한다. 차량 유지비. 그래서 차량 관련은 수선비 대신에 차량 유지비를 써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지비.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차량 유지비 쓰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영업용 화물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유지비 쓰시면 되겠네요. 됐을까요, 여러분? 자, 4월 26일 것도 보고 한꺼번에 입력할게요. 자, 공장의 온풍기를 수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금 120만 원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대종설비 계좌로 이체했대요. 자, 그런데 이 수리비는 수익적 지출 처리하래요.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차량 유지비가 아니라 뭐라고 쓰시면 돼요? 아, 수선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6번, 7번, 8번 동시에 입력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4월 며칠이죠, 여러분? 23일입니다. 자, 우리 어느 변에 현금 지출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4월 23일은 출금전표 치셔도 되죠. 차대로 입력해도 상관없지만 저희는 출금. 그리고 누구 입력하자? 기계장치 206번. 금액은 얼마에다? 35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월 25일입니다. 25일. 자, 또 현금 지출했습니다. 근데 자동차를 고치는 자동차의 타이어 등을 교체하면서 들어간 수익적 지출, 차량 유지비. 근데 영업용이니까 조심하실 것. 자, 우리 출금 전표 선택해 주시고요. 출금 거래. 그리고 누굴 넣자? 차량 유지비를 넣습니다. 그럼 차량이라고 입력하시면 차량과 관련된 계정 과목 들어오는데 자, 지금 영업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822번. 가끔 화물차만 나오면 자꾸 공장을 넣는 분들 있어요. 영업용 화물차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영업부에서도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장을 넣으시면 안 돼요. 822번에 있는 차량 유지비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금액은 얼마이죠? 57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 26일입니다. 26일. 자, 요 부분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까 여러분 차대로 넣어야 되겠네요. 자, 차변에 수선비를 입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수선비 입력할 때 조심할 건 공장의 온풍기를 수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공장의 온풍기에 대한 수선비, 그럼 제조 원가 몇 번 쓰셔야 된다? 520번 코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20번 수선비 넣어주시고 120만 원 입력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같은 날짜에 대변에 보통 예금 103번 넣어주시고요.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 그래서 지금 우리 4월달 거래는 유형자산 쪽에 관련된 자주 나왔던 문제들 한 번 더 점검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리 좀 잘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5월달 거래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좀 넘겨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5월 달에 거래를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페이지는 36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 또 볼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나와져 있는지? 5월 2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달 바꾸고 들어갈게요. 네, 달을 바꿔놓고 시작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상단에 5월로 달을 좀 변경시켜 주시고요. 일자는 입력하진 않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되셨으면 또 시작을 해볼게요. 5월 2일입니다. 자,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우리 외부로부터 취득한 토지 5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 건물 신축을 무엇하게 됐다? 포기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건물 신축을 포기. 자, 그래서 포기하게 돼서 토지의 보유 목적을 지가 상승 목적으로 하는 투자 자산으로 변경한대요. 그럼 여러분 공장 신축을 위해서 갖고 있었던 토지는 유형 자산이었거든요. 그럼 유형자산에서는 토지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썼겠죠. 그런데 유형자산을 투자자산으로 변경한대요. 그러면 토지라는 계정 과목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바꿔야 된다? 투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결정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래들은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다만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시면 대부분 회사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하시거나 해서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근데 시험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그냥 문구로만 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었던 유형자산은 감소, 그리고 새로운 투자자산이 증가되는 것으로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 입력하러 들어갈게요. 자, 5월 2일이었고요, 여러분. 차변에 투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이다?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날짜 대변에 우리 토지라고 하는 201번 유형자산을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5월 2일의 분계는 끝나집니다. 그 다음 5월 3일 분계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일. 자, 어떤 분계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5월 3일 내용 보시면 생산직의 직원입니다. 그래서 생산직의 직원. 여러분, 제가 글씨를 못 읽고 있는 거죠? 생산직원. 이 생산시가 개인적인 이유로 퇴직하여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무엇하였다? 지급하였다. 자,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충분하며, 여러분, 우리 종업원이 그만둬요. 자,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럼 퇴직금 지급할 때 어떻게 배우셨죠? 일단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으면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무엇 하셔라? 상계를 먼저 해라. 그래서 우선 상계 하시고,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우리 무엇하면 잔액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퇴직급여라고 하는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거는 항상 머릿속에 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실질적으로 금액을 안 주면 여러분이 학기전액 시상비에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근데 시험지 지문에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충분하다라고 하면 내가 지급하는 퇴직급여가 지금 현재 400이에요. 이 400만 원보다 많다란 얘기예요. 그러면 학기전액 시상표에 가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조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장부를 조회라 그러면 5월 3일에 학계전액 시상표에 가셔서 조회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적요번호 2번을 선택해달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넣겠습니다. 이 적요번호 2번을 선택하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할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거 넣으시면서 여러분 제조원가 해당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얼마 그리고 판매직에 해당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얼마 이거 구분해서 입력했어요. 그게 결산할 때까지 모두 다 연동해서 쓰려면 여러분들이 업무하실 때 이렇게 적요번호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온 부분. 만약에 시험에 적요번호 몇 번을 선택하라는 글씨가 없으면 넣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근데 업무는 하시는 게 좋은 거고요. 업무는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시험은 주면 하시고 안 주면 패스. 저희는 결산 부분까지 연동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는 적요번호 2번 넣는 거 권장했습니다. 그러면 우린 내용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자, 퇴직금 400만 원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상계하시면 되고요. 자, 퇴직에 대한 거 지급하실 때, 퇴직과 관련돼서 퇴직금을 지급하실 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징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소득세 등 13만 2천 원이 있다. 요거는 회계처리 뭐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금이라고 회계처리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차감 지급에 386만 8천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자, 지급하는 방법은 당사 보통예금에서 지급. 그러면 이 차감 지급액은 계정 과목 정리 끝난 거죠. 보통 예금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차변은 부채 계정을 갖고 있었던 퇴직급여 충당부채 쓰시고 대변에 예수금과 보통예금 기재하시면 5월 3일에 회계 처리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입력하러 가시죠, 여러분. 어느 변부터 넣어볼까요? 제가 볼 땐 큰 의미는 없겠지만 차변부터 넣을게요. 차변이 더 편합니다. 차변 먼저 넣어주시고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계정 과목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295번에 있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400만 원을 입력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넣고 누르면 안 되는 이유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입력하실 때 적요번호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적요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2번 적요에 퇴직 시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저 상계에 있어요. 그리고 얘는 판관이다, 제조이다, 생산직 직원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생산직 직원, 이생산시라고 했으니까 제조원가. 그래서 제가 2번 적요 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2번 적요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상대편 4번 대변 넣어주시고요. 예수금 254번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요는 필요 없으시고요. 금액은 13만 2천 원 입력합니다. 같은 날짜에 대변 4번 선택해 주시고요. 보통예금 103번 입력하시고 386만 8천 원 정리시켜 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이 문제에 내는 포커스는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다라면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우선상계하는 거 알고 있니? 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잔액이 부족하면 당기 비용이라고 하는 퇴직급여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가져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5월 4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자 5월 4일 입력해놓고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액면총액 1,000만 원. 자, 천좌이고요. 사채 같은 경우 그러면 좌라고 얘기해요. 주식 같은 경우는 주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천좌 그리고 액면 금액은 우리 단가는 10,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은 누가 봐도 액면이겠네요. 왜냐면 8,000원에 발행했다는 얘기 보여서요. 그래서 액면 얼마이다? 10,000원짜리네요. 그래서 액면 10,000원짜리 천좌를 우리 천좌의 사채를 한 좌당 8,000원으로. 그럼 여러분, 우리 액면은 10,000원인데요. 지금 이 8,000원은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발행 금액이겠죠? 자, 발행은 8,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럼 액면이 더 지금 발행 금액보다 무엇하다? 크다가 되죠. 그러면 무슨 발행이 된다? 할인 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액면과 발행 금액을 비교해서 액면이 더 크면 할인 발행. 자, 그리고 반대로 발행 금액이 더 크면 할증 발행, 액면과 발행 금액이 같으면 액면 발행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래서 할인 발행하고요. 납입금은 나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럼 갑자기 은행을 줬어요. 그러면 보통예금에 나라은행을 꼭 넣어주셔야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 지금 사채는 항상 무슨 부분으로 표시해라? 사채는 항상 액면이라고 했습니다. 이해됐을까요? 그리고 할인 발행했다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뭐로 가죠? 사채를 할인 발행했어요. 라고 해서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우리 계정 과목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입력하러 가실까요? 저는 대변부터 넣겠습니다. 대변 그리고 사채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91번 사채가 바로 들어오네요. 여러분 금액은 얼마에다? 항상 액면 1,000만 원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짜 차변에 우리 돈 받은 거. 자, 납입금은 보통예금 나라은행으로 받았습니다. 103번 보통예금. 은행 나와 있으니까 나라은행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800만 원이겠죠. 우리 천자 곱하기 8,000원 하시면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입금됐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같은 변 차변에 사채를 할인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채 두 자만 치고 엔터 치시면 계속 사채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급하면 분기를 시험지 지문에는 잘 써놓으시고 분기를 틀리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 프로그램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자가 들어가도 검색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글자가 딱 일치하면 두 자가 나왔던 계정 과목들은 그대로 그냥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이 경우는 사채 할까지 입력을 하셔야만 검색이 돼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인지 할증 발행 자금인지 할인 발행 자금 292번 선택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네, 이렇게 정리. 자, 5월 6일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5월 6일. 당사는 이사회 결의로 신주, 우리 10만 주래요, 여러분. 자, 10만 주 액면가에 주당 500원. 자, 그리고 1주당 900원에 발행하고요. 잔액은 현금으로 납입받아 즉시 대한은행에 당좌이입하였다. 여러분, 분기하실 때 조심할 거. 자, 현금으로 돈이 들어온 건 맞아요. 그런데 받자마자 즉시 무엇하였다? 나는 당좌예금에 입금했어.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회계 처리할 때는 최종으로 회계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은행에 당좌이입했다라는 게 최종 거래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변에 누구 써줘야 된다? 현금이 아니라 당좌예금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당사는 이세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했대요. 주식을 발행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10만 주네요. 10만 주 곱하기 액면 500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계산기 누르시면 얼마 되죠? 우리 10만 주 곱하기 500원 하시면 5천만 원이네요. 그래서 지금 요 금액은 일단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5천만 원짜리 주식을 우리 얼마에 발행했다? 900원에 발행했다. 그럼 여러분 500원짜리 액면을 900원에 발행하면
이거 사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자, 무슨 발행이 된다? 우리 사채는 아까 할인이었지만 500원짜리를 900원에 발행했으니까 우리는 할증 발행이 돼요. 그래서 할증 발행을 했다. 그러면 주식 같은 경우는 할인 발행하면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나오고 할증 발행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으로 들어갈 거고요. 얼마? 차이 400원은. 자, 그러면 저희 10만 주 곱하기 900원 하면 저는 5천만 원짜리를 얼마에 발행했다? 9천만 원에 발행했다.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얼마가 된다? 4천만 원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이든 사채이든 발행비가 발생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럼 그 발행비는 우리 발행 금액에서 다 무엇한다? 차감합니다. 네, 차감. 그러니까 별도로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발행 금액이 더 줄어드는 현상으로 가겠죠. 그래서 할인 발행했으면 할인 발행 차금이 더 증가하고요. 할증 발행했으면 할증 발행과 관련된 금액이 감소하겠죠. 액면 발행했던 경우는 할인 발행으로 바뀔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5월 6일 회계 처리하러 들어갈게요, 여러분. 어느 변부터 정리할 거냐면 이 부분은 차변부터 정리할게요, 여러분. 자, 차변에 그러니까 대부분 회계 처리할 때 여러분 금액이 큰 쪽을 먼저 정리하시거나 또는 금액을 정리를 하는 쪽,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계산기를 누르지 않기 위해서 계산의 금액이 합계가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먼저 입력하는 게 유리한 쪽, 그런 쪽으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엔 차변. 자, 차변에 대한은행 당좌예입에 입금됐습니다. 당좌예금은 102번. 그리고 은행은 대한은행이라고 했으니까 대한은행 꼭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금액은 9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그럼 9천만 원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같은 날짜에 대변 4번을 선택합니다. 자, 자본금입니다, 여러분.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우리는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자, 그럼 자본금이라고 넣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본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이 나와요.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식을 발행을 할 때는 자본금도 항상 액면으로 갑니다. 그래서 발행한 주식수 곱하기 일주당 액면가액이 자본금이 되고 그 자본금을 법정자본금이라고 하는데 그 법정자본금 기재할 때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해서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31번에 되어 있는 자본금이라는 건 보통주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332번에 있는 건 우선주를 의미해요. 구분 기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계정 과목도 2개 있어야 되겠죠. 우리 실기로 내는 문제는 우선주를 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331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 얼마냐면 액면 금액. 액면은 우리 10만 주 곱하기 500원 한 5천만 원 입력합니다. 우리 6일날 같은 변 대변에 주식을 무슨 발행했다? 할증 발행했다. 그럼 주식이라는 두 자를 치시면 우리 주식과 관련된 계정 과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할증 발행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 할인 발행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 341번 선택하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월 6일 문제는 마무리가 됐어요. 자, 5월 10일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 자, 5월 10일 문제 또 들어가서 봐주시면요. 자, 우리 영업부 직원에 대해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고 5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아래쪽에 쓸게요, 여러분. 우리가 퇴직연금 가입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퇴직연금. 항상 여러분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정리하실 건 2가지의 유형이 있으면 2가지를 다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퇴직연금은 우리 기여형이라고 하는 DC가 있고 급여형이라고 하는 DB가 있었습니다. 그럼 DC 같은 경우는 우리 불이백에 대해서 무슨 처리한다? 퇴직, 급여라고 하는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비용 처리하고 끝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DB형으로 가입한 경우에 불이백이 있으면 그 불이백에 대해서는 퇴직, 연금, 운용, 자산이라고 해서 우리는 무슨 처리한다?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불이백에 대한 퇴직연금, 불이백에 대한 회계 처리 부분 2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실 것. 자, 여기서는 확정 기여형 DC 퇴직연금입니다. 자, 500만 원 보통 예금에서 지급. 그러면 대변에 보통 예금 감소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500만 원은 DC라고요? 그러면 500만 원 뭐로 정리하자? 퇴직, 급여라고 정리하자. 그런데 항상 조심할 건 무엇이다? 영업인지 아니면 공장인지, 소위 말해서 판관비인지 아니면 제조 원가인지. 자, 이 부분은 당연히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이 금액에 대해서 운용과 관련된 수수료가 또 발생이 됐나 봐요. 대부분 운용수수료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부분에서 더 많이 나오는데요. 퇴직급여라고 하는 DC도 부담 부분이 있었다라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는 운용에 대한 수수료 얼마가 1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여러분 우린 퇴직급여 판관비로 처리해야 되는 건 500만 원이 아니라 49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만 원에 대한 건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수료 비용 처리합니다. 당연히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입력하러 들어가 보시죠. 5월 12일 저희는 어느 변부터? 대변부터 갈게요. 자, 대변에 보통 예금 103번 넣어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얼마이다? 500만 원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일 날 차변입니다. 차변에 퇴직, 급여, 당연히 몇 번 선택한다? 806번에 있는 판매, 관리비 선택합니다. 자, 금액은 490으로 수정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10일 날 같은 변 차변에 우리는 수수료 비용을 입력합니다. 자, 수수료 비용도 당연히 몇 번에 있는 판매 관리비에 있는 831번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나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DC인지 DB인지 꼭 정리를 잘 해달라는 거. 그 다음 문제에 들어가 볼게요. 자, 5월 12일입니다. 5월 12일. 자, 5월 12일의 문제는 또 어떤 문제이시냐면, 여러분 저희가 앞에서 3월 27일 날 주주총회 하면서 여러분, 우리 배당 주겠다고 결의했었잖아요. 그럼 그 결의했던 배당금 지급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가 3월 27일 날 회계 처리, 만약에 여러분 5월 10일과 같은 문제가 시험에 냈어요. 그래서 5월 12일, 3월 27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배당금 500만 원을 나는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얘는 현금 배당에 대한 배당금 500만 원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원천징수 원래 해야 돼요. 네, 이자나 배당은 저희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배당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 세율은 14%이거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10%가 있어서 15.4%를 징수하는데 원천징수는 없는 것으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예수금은 처리할 게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나 차변에 무슨 계정 써야 되지? 라는 부분이 확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왜냐하면 여러분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 지급한 건 우리 무슨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변에 현금 감소시키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차변에 누구 쓸지 헷갈린다. 나 이거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3월 27일에 전표를 확인하시면 돼요. 시험도 똑같이 백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3월 27일 가보죠. 그러면 여기 일반 전표에서 3월 27일을 입력합니다. 그럼 여러분 3월 27일에 우리 대변에 이익준비금 50만 원, 미지급 배당금 얼마? 500만 원 있었네요. 자, 우리 이 미지급 배당금 지급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변에 있었던 유동부채를 차변에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5월 12일은 3월 27일에 대변에 있었던 미지급 배당금을 무엇하였다? 지급하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부분. 우리 날짜 다시 5월 12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5월 넣어주시고요. 일자는 지울게요. 자, 12일 넣어주시고요.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지만 치시면 계정 과목 선택하실 수 있고요. 265번에 있는 미지급 배당금. 저처럼 전표를 조회하시는 분들은요. 계정 과목 코드를 아예 써가지고 오신 게 더 낫겠죠. 네.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 넣어주시고 금액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상대편 같은 날짜 대변에 현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저처럼 입력하는 게 편하겠어요? 출금 전표가 편하겠어요? 어떤 걸 하든 상관은 없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출금 전표를 넣으실 땐 우리 미지급 배당금만 입력하면 끝. 근데 저처럼 차변과 대변을 넣을 땐 이렇게 다 같이 넣어줘야 되겠죠. 차변도 치고 대변도 치고. 저희는 이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금 전표나 입금 전표는 한 번만 입력하는 쪽을 선택해서 쓰시는 게 더 편하죠. 5월 27일 가겠습니다. 5월 27일. 여러분 27일의 사건은 무엇인지 몰라도 지문이 좀 기네요.
자, 내용 볼게요, 여러분. 액면가액이 1주당 5,000원인 보통주를 주식이네요, 여러분. 자, 증권시장에서 주당 9,000원씩 우리 만주를 발행하고, 여러분 내가 주식을 발행했단 얘기죠. 그런데 5,000원짜리를 얼마에? 9,000원에. 그러면 할인 발행이다, 할증 발행이다? 할증 발행이 되죠. 할증 발행이고요. 그럼 할증 발행이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할증 발행. 자, 할증 발행이고, 그럼 여러분 5,000원에 우리 만주를 지금 현재 발행했다고 했으니까 만주 곱하기 5,000원 하시면 얼마가 나와요, 여러분? 5천만 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5천만 원짜리를 우리 9,000원에 발행했으니까 우리는 9천만 원에 발행한 게 되죠. 그래서 제가 할증 발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5천만 원과 9천만 원의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처리하자? 주식을 발행했는데 액면보다 더 크게 발행했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겼어요 라고 기입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용을 봤더니 요거를 딱 끝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식 발행에 소요된 인쇄비, 광고비, 수수료 등의 주식 발행비가 발생이 됐다. 그 발행비가 얼마이다? 500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통 예금으로 입금. 그러면 차변의 보통 예금으로는 얼마가 들었을 것이다. 8,500만 원이 입금이 됐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주식 발행비 500만 원은 뭐가 된다? 얘는 발행 금액에서 무엇하라고 얘기한다? 사채하고 똑같아요. 발행 금액 또는 발행가액에서 무엇한다? 차감. 그럼 여러분 사채는 9천만 원에 발행한 게 아니라 얼마로 발행한 게 된다? 8,500만 원에 발행한 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은 5천만 원과 8,500만 원의 차이인 얼마만 기재하시면 돼요. 3,500이구나. 원래 여러분 이 신주 발행비 또는 주식 발행비 500만 원이 없었다면 주식 발행 초과금은 4천만 원이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500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채 발행에 대한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그리고 사채 발행비 어떻게 처리하지라는 것만 이해하고 들어왔다면 우리 주식 발행도 그대로 맞춰가시면 돼요. 달라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 다만 할인 발행되고 할증 발행되는 원리는 다르지만 회계 처리에 대한 원리는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사채를 이해를 잘 하신 분들은 이 주식 발행하는 거 별로 어려워 안 하세요. 근데 사채가 좀 어려웠던 분들은 주식 발행이 여전히 어렵겠죠. 네, 그렇게 대부분들 공부하는 부분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자, 5월 27일 거 입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예금 먼저 정리할게요. 차변입니다. 차변에 보통 예금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보통 예금 103번 금액 얼마 받았죠, 여러분? 8,500이 입금됐습니다. 빼고 받았으니까요. 자, 27일 4번 대변에 우리 자본금은 항상 무엇으로 가달라? 액면 금액으로 가달라. 그럼 액면 금액 얼마였죠? 우리 자본금의 액면 금액은 5천입니다. 5천만 원 수정 입력해 주시고요. 자, 같은 변 대변에 우리 주식을 발행했는데 무엇하였다? 초과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자, 주식 발행 초과금 341번입니다. 341번 선택하시고 3,500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가져갑니다. 5월 31일 가겠습니다. 사채 발행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사채 액면 총액 6천만 원. 자, 상환 기간은 5년이고요. 발행 금액은 얼마이다? 5,800. 자, 여러분, 우리 6천만 원짜리를 5,800에 발행했으니까 우리 무슨 발행이 된다? 할인 발행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할인 발행. 그럼 여러분, 할인 발행하면 우리는 뭐가 나오죠? 사채를 할인 발행하게 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오겠죠. 그렇죠, 여러분? 자, 이렇게 등장이 됩니다. 그 금액이 일단 얼마이다? 200만 원이다 라는 건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사채는 항상 무슨 금액으로 회계 처리한다? 액면입니다. 그리고 이 5,800만 원은 돈이 어디로 받았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발행하고 납입금은 보통 예금하다.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차변은 보통 예금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채 발행비 100만 원은 현금 지급했대요. 여러분 사채 발행비는 어떻게 처리하라고 얘기해 드렸죠? 사채 발행비는 발행 금액에서 무엇 하셔라? 차감해라. 그래서 발행 금액
차감입니다. 그러면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라고 했으니까 우린 실제 5,800만 원의 발행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현실은 5,800이 아니라 5,700만 원의 발행한 꼴이 된다. 그럼 여러분 사채 발행에 대한 발행 차금이 200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얼마가 더해져서 우리 100만 원이 더해져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얼마가 될 것이다. 300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원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러면 이 원리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시죠. 입력하러 들어갈게요, 여러분. 5월 31일. 어느 변부터 가볼까요, 여러분? 저희 요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대변부터 갈게요, 여러분. 대변. 자, 대변에 가주시고요. 자, 대변에 가시고, 우리 사채는 항상 액면금액입니다. 사채 선택해 주시고, 액면금액 6천만 원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같은 변, 대변에 우리 현금을 입력합니다. 사채 발행비 현금 지급했으니까요. 현금 100만 원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변 정리하시면 되죠, 여러분. 차변. 자, 우리 같은 날짜 31일에 차변을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 납입금은 보통 예금으로 5,8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럼 보통 예금 103번 입력해 주시고요. 5,800만 원 입력합니다. 31일 차변에 우리 누구 넣어주셔야 되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차감 계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292번 선택하시면 딱 300만 원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미리 정리하고 들어왔지만 이런 원리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채나 주식의 발행은 발행의 패턴, 그러니까 우리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액면 발행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발행비가 있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패턴만 잘 이해하시면 두 개는 똑같은 원리로 움직인다. 계정 과목의 성격이나 분류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패턴에 대한 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번 강좌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 강좌는 우리 6월달 거래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